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1년 전 가을 이맘때 충남 논산시에 있는 선샤인 스튜디오에 다녀왔어요. 굉장히 볼거리와 다닐 장소가 많은 멋진 테마파크였고요. 드라마 촬영장이 굉장히 잘 유지 관리되고 있어서 드라마 속에 등장한 거의 모든 공간들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애청한 분들과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꼭 한번 논산으로 여행 오셔서 선샤인 스튜디오를 즐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부한마를 배경으로 한 2018년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여자 주인공 고혜신의 어머니 김희진은 의병인데요. 희진은 남편 상환이 거사를 시행하기 바로 전날 출산을 한 터라 은신처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거사가 실패해 상환이 돌아오지 못하고 은신처까지 발각돼 버리는데요. 희진은 막 출산을 해 거동이 불편한 자신까지 함께 가려다간 모두 죽게 된다는 생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애신을 동료이자 사촌 오빠인 송영에게 맡기고 송영과 애신이 도망칠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겠지만 길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살아서 상환과 나의 아이를 지켜주세요. 희진아, 잘 가요 동지들. 희진은 다른 조직원들의 행방을 묻는 대한제국의 대신인 친일파 이완익에게 우리 조직원들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서브 여자 주인공 이양화는 조선 이름 이양화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친일파 아버지 이완익의 남다른 해안으로 일찍이 결혼해 후도 희나가 되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조강지처였지만 조선인이란 이유로 남편한테 내쳐져 딸의 혼인을 볼 수조차 없었죠. 일본인 늙은 거부와 혼인한 지 5년 만에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갔고 희나는 막대한 유산인 호텔 글로리를 상속받습니다. 희나가 호텔을 상속받자 아버지 완익이 제일 기뻐하고요. 그런 아버지의 속이 뻔히 보였기에 희나는 호텔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고집스레 남편의 성을 사용합니다. 조선 대다수의 상류층 사내들이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을 보기 위해 호텔 글로리로 몰려들었고 호텔 글로리는 연일 최고의 매출액을 경신합니다. 어느 날 이완익의 신복이자 조선 경무청장인 정 경무사의 동료가 호텔의 메이드를 희롱하는데요. 희나는 깨진 접시 조각으로 그의 손등을 그어버립니다. 그깟 찬이야 다시 사면 그만. 나는 네가 더 귀하단다. 그러니 앞으로 어느 누구든 너를 해하려 하면 울기보단 물기를 택하렴. 여자 주인공 고혜신의 부모는 동료의 밀고로 인해 애신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둘 다 세상을 떠났고요. 애신은 부모님의 친구들에 의해 조선에 돌아와 유일한 친지인 할아버지에게 맡겨집니다. 부모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애신은 지체 높은 양반인 조부에게 무사히 보내져 귀한 사대부 애기씨로 사랑받고 자랍니다. 애신이 15살 되던 해 조부들끼리 정혼을 해 김희성과 약혼을 하고요. 애신은 얼굴도 못 본 정혼자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할아버지를 통해 듣습니다. 약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코빼기도 안 보여주는 걸 보면 애신이 희성의 존재를 잊고 살듯 희성도 애신을 잊고 사는 게 분명했고 지금 같아서는 영 돌아오지 말았으면 싶죠. 그렇게 애신은 15살만 넘어도 노처녀 소리 듣는 조선 땅에서 혼기를 놓쳐도 한참 놓친 29살이 되었어요. 애신은 부모님의 영향인지 자신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원했고 나라를 위해 싸우길 원했어요.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애신은 여느 양갓집 교수들처럼 혼인해 평안히 지내길 원하는 할아버지와 심한 충돌을 겪게 되죠. 20살일 때 애신이 방에 몰래 숨겨놓은 한성순보와 독립신문이 할아버지에게 발각되어 그것들을 전면 금지당했고요. 할아버지로부터 문안인사도 하지 말고 논어 공부에만 열중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애신은 아침 저녁으로 논어를 공부하며 자필로 수백 장 써보이는 결과물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나란 일에 나서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말에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 4일 동안 금식투쟁을 하기도 하죠. 결국 할아버지는 단념하고
포수인 장승구를 스승으로 붙여줍니다. 애신은 장포수 밑에서 산 타는 것부터 배우며 체력과 날렵함을 단련했고요. 총까지 배우면서 총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죠. 9년이 흐른 지금 애신의 타깃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애신은 장포수의 휘하에서 의병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일본한테 정보를 파는 미국인을 암살하려다가 똑같은 사람을 죽이러 온 유진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 최유진은 어미도 아비도 노비여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죠. 유진의 가족은 강화도의 대지주인 김판서의 산노비였는데요. 어느 날 꼬마 유진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고 돌아왔는데 어째서인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당에 끌려 나와 있었죠. 신미양요 당시 고관 이세훈이 찾아와서 김판서와 술자리를 하다가 유진의 어머니에게 눈독을 들였고 이를 간파한 김판서는 한성판윤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유진의 어미를 넘기려 했는데요. 이를 엿들은 유진의 아버지가 아내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눈치 빠른 김판서한테 잡힌 것이었죠. 김판서는 도망친 노비를 일벌백계 한다는 명목으로 유진의 아버지를 멍석마리해 구타했고 이를 막으려던 유진도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라는 이유로 같이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유진의 어머니는 이때 희성을 임신한 김판서 며느리의 목에 비녀를 들이대 인질로 잡고 이 며느리의 놀이개를 떼어내 던져준 다음 멀리 도망가라고 외치며 흐느낍니다. 김판서는 활로 유진의 아버지를 쏴서 죽였고 유진이 멀리 도망치는 걸 확인한 어머니는 우물에 투신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집니다. 유진은 추노꾼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도공 황은산한테 들키고요. 유진을 차갑게 대하던 은산은 유진을 살리기 위해서 마침 도자기를 구하러 온 미국인 선교사 요셉 스탠슨을 따라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에 도착한 유진은 앵벌이로 돈을 버는 족족 양아치들한테 빼앗기고요.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란 후에도 길에서 백인 패거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쓰러져 있는 유진의 곁을 미 해병대의 병사들이 지나갑니다. 흑인 병사 한 명을 자세히 비추는데요. 인종차별이 일상이었던 그때에도 차별이 거의 없던 곳이 군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황인종인 자신도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군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며 유진은 진짜 미국인이 되기 위해 군인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여태 손대지 않았던 긴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후 성인이 된 유진은 미 합중국 해병대 군인이 되어 동양계 최초 해병대 장교가 되고요.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해 쿠바에 상륙하여 엘 카네이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유진은 이때의 공으로 1계급 특진해 대위가 되었고요. 백악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용사훈장과 공을 치하받으며 조선 발령을 명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가서 일본에게 미국의 주요 정보들을 파는 친일 미국인 로건 테일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오해신과 유진 초이는 적들이 쫓아오자 각자의 길로 도망가고요. 평소의 복장으로 돌아가 길을 가던 와중 서로 지나치는데 서로한테서 화약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직감적으로 바로 이전에 봤던 저격수임을 알아차립니다. 애신이 한참을 보고 있었지만 전차가 지나감과 동시에 유진이 사라졌고 유진을 찾으려던 애신은 유진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경계하면서 몇 가지 대화를 했는데요. 애신의 식솔들이 애신을 찾아왔고 이내 애신을 가마에 태워서 데려갑니다. 애신은 가마 속에서 유진이 자신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궁금해하는데요. 이후 암살 사건의 목격자란 명분으로 자신을 공사관으로 불러들인 유진과 다시 재회하죠. 애신은 유진의 신문에 계속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부인하다가 유진이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자 자기도 따라서 그의 입을 손으로 가리고 애신은 유진이 암살의 진범임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의병임을 숨기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데요. 결국 유진도 애신을 어쩌지 못하고 돌려보내주죠. 이때 유진은 역관 관수의 말 덕에 조선 최고 사대부 가문의 막내 애기씨라는 애신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이후 애신은 유진과 엮이면서 함께 나룻배를 타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 사랑을 싹 틔우고 있었죠. 이후 애신이 양복점에서 유진을 만났을 때 애신은 진짜로 몰라서 러브가 무엇이오? 라고 묻고는 왜 궁금하냐는 유진의 말에 뭔지도 모르면서 해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애신은 가마터에 갔다가 유진을 만나는데요. 유진한테서 합시다 러브 란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면서 좋소 라고 대답합니다. 영알못 애신은 학당에서 알파벳 진도를 나가는데요. A는 애플, B는 boy, D는 댄스, E는 유진, F는 예? 응? E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E는 English. Perfect. 잘하셨습니다, 애기씨. 그럼 오늘은 GHIJKL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들 여기서 L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째서? L은 러브거든요. 러브? 총 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하고 더 뜨거워야 하는 그 러브? 예, 영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애기씨는 좋으시겠습니다. 정혼자 도련님과 러브를 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아, 그건 내 이미 다른 자와 하기로 하였다. 예? 나와 딱 맞는 자를 찾았지.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었다. 막상 해보니 어렵지도 않고. 아유, 애기씨!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러브는 사랑입니다. 사내와 여인이 서로 애틋이 그리는 이 마음 말입니다. 뭐? 애신은 러브의 진짜 뜻을 알게 되어 굳어버리고 방에 누워서 배자의 깃 끝부분을 물고 버선발을 까딱거리며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애신은 결국 유진에게 서로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유진은 애신의 편지를 읽지 못해서 씹어버립니다. 애신은 답신만 한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직접 공사관으로 찾아와 30분 줄 테니 처음 만났던 골목에 위치한 약방에 오라고 한 후 담을 넘어서 떠납니다. 30분이 다 되어 애신과 유진은 약방에서 만나고요. 유진은 합시다 러브라며 애둘러서 호감을 표현한 고백을 애신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애신이 그 전까지 러브의 뜻만 몰랐을 뿐이지 유진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멘붕에 빠지죠. 애신은 품속에 권총을 꺼내드는데요. 유진이 권총을 사용할 줄 아냐고 묻자 애신은 잘 모르지만 자신은 습득력이 좋다고 답합니다. 이에 유진이 그래서 L도 빨리 배웠나 보다며 농을 치자 장전하는 법은 어떻게 한 거요? 그냥 해봤소. 말로 합시다. 이때 총소리가 들리고 일본군 치다로부터 게이샤로 위장한 의병 수아가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애신은 유진한테서 총을 빌려 치다에게 총상을 입히고 죽이려 했는데요. 유진이 그녀 대신 나서서 자신의 팔에 총을 쏘고 일본군을 제압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애신은 오직 자신을 위해 자기 팔에 총을 쏜 유진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에 대한 호감을 더욱 키워갑니다. 등장인물 구동매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동매는 소 돼지로 살 수 없어 각설이 패를 쫓아서 부락을 나옵니다. 하지만 춘궁기는 길었고 형들의 매질은 모질었어요. 양반의 횡포보다 천민이 천민한테 부리는 행패가 더 잔인했죠. 조선바닥 어디에도 백정의 아들 동매에게 더 나은 세상은 없었지요. 일본으로 건너간 동매는 칼을 다루는 낭인들을 따라 떠돌았어요. 동매의 칼은 급소만 노리며 깔끔하고 신속했죠. 수장은 자기 눈에 든 동매에게 이시다 쇼라는 이름을 부여했고 그 이름은 동매의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모두가 동매를 두려워했고 몇 년이 지나자 일본 땅에서는 동매를 대적할 자가 없었지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고 동매는 그들을 이끌고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조선에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경멸과 멸시, 두려움 없이 유일하게 자신을 응시해주던 한 여인, 조선 최고 사대부댁 애기씨 애신의 눈동자였죠. 동매와 애신의 첫 만남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이루어졌는데요. 양민이 동매의 어머니를 겁탈하고 그에 대한 복수로 동매의 부모가 그 양민을 해했는데요. 동매는 부모님이 해죄로 마을 사람들한테 맞는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었죠. 지나가다 이를 본 애신이 동매를 가마에 태워 구해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왜 저를 구해줬냐고 묻는 동매에게 애신은 공자의 말씀이 사람 목숨은 다 귀하다 했다며 잡히지 말라고 그랬다며 대답하죠. 동매는 애신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진 동시에 자기와 같은 하층민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데 비단 옷 입은 아이가 공자맹자 운운하는 걸 아니 꼽게 생각하고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애신의 치맛자락으로 입술을 닦으며 호강에 겨운 양반계집이라며 일갈합니다. 그때까지의 애신은 좋은 말만 들으며 애지중지 자랐고 좋은 뜻으로 한 일에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큰 충격을 받았죠. 세월이 흘러 동매와 애신은 글로리 호텔에서 제대로 재회하며 인사를 하고요. 자신에게 차갑게 구는 애신한테 동매는 세상이 변했다. 조선 바닥에 제 눈치 안 보는 어르신이 없다. 하지만 애기씨 눈에 저는 여전히 천한 백정놈인가 보다라고 말하는데요. 애신은 내 눈에 자네는 백정이 아니라 그저 백성이다. 내가 자네를 그리 본 건 변절자여서다 라고 정정합니다. 이 말이 동매의 입장에선 억울한 게 동매는 조선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기에 단 한 번도 조선의 편에 선 적이 없으니 변절할 일도 없었죠. 이후 동매는 제물포로 가서 수색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이 순간 의병의 충격이 터집니다. 동매는 검은 정장을 입고 복면을 쓴 사람을 쫓다가 총을 겨누는데요. 드러난 눈을 본 순간 그가 애신임을 알아봅니다. 동매는 총의 각도를 틀어서 애신의 다리를 맞춰버리죠. 다음날 새벽 기차역에서 동매는 그를 지나치려던 애신을 가로막는데요. 애신이 나는 해도 자네는 못할 듯 싶은데 라고 말하고 그간 숨겨온 짝사랑을 애신한테 들키게 되죠. 애신의 정체가 의병이란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이후 동매는 글로리 호텔에 들렀다가 호텔 여급 자리에 취직한 수미와 만나는데요. 수미가 국가 기밀 관련 증서를 갖고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고 화풀이 겸 누구한테 주었는지를 캐내려고 끌고 가는데요. 이 모습을 애신이 보게 됩니다. 애신은 내가 이런 순간에만 자네를 보는 것인가? 자네가 이런 순간으로만 사는 것인가? 라며 뼈있는 지적을 날렸고요. 동매의 뺨을 후려치면서 이런 순간도 살길 바라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매는 이전에 기차역에서 만났을 때 애신이 죽여버리기 전에 라고 한 말과 대조하며 그래도 내가 살길 바라는 것 같다면서 웃으면서 좋아하죠. 애신은 동매에게 수미와 엮인 이유를 물어보고요. 동매는 이 아이 때문에 큰돈을 날렸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애신은 손해본 걸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보름날에 만날 약속을 잡죠. 애신은 수미에게 조선을 구했다면서 카스테라를 대접하고요. 수미의 말을 통해 유진이 고종의 예치 증서를 조선에 돌려주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한편 희나는 죽은 남편 쿠도 시니치로의 사체 검안을 담당한 의사이자 한성병원 의사로 부임해온 마츠야마와 만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사체 검안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체 검안서를 가져오기 위해 아버지 이완익의 집에 잠입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역관들이 이완익에게 올린 보고서를 훔치러 온 애신과 맞닥뜨려 서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 거의 동시에 서로가 쓴 가면과 복면을 벗기면서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데요. 경악한 애신과 달리 희나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거의 없었죠. 이후 희나는 접선을 요구한 애신과 블란셔 제빵소에서 만나는데요. 그때 거기서 보자시기에 전 또 이완익 대감 댁 거실에서 보자시는 줄 알았습니다. 맞게 왔으니 됐소. 내 부탁할 것이 있어 보자고 했소. 말씀하세요. 1년의 일들도 있었고 서로 편도 먹었으니 편 먹은 김에 돈 좀 빌려주시오. 전 애기씨 편이 아닙니다. 그럼 편은 안 먹어도 되니 돈은 좀 빌립시다. 맡겨두신 줄 알았습니다. 하도 당당하셔서. 내 기억이 맞다면 귀하가 그날 가져간 서류는 사체검안서였소. 보통 사자 들어가는 것들이 사사로이 큰 사고가 되어 사단이 나던데 애기씨가 제게 지시려는 것도 사자가 들어갑니다. 사체. 혹 그 돈을 구동매에게 갚으시렵니까? 그걸 어찌하오? 한성에서 빚졌다 하면 열의 아홉은 구동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동매인가? 편은 됐고 애기씨 입은 돈으로 맡겠습니다. 희나는
겨우 동전 한 입만을 건네죠. 이게 뭐요? 이 정도 돈은 나도 있소. 그럼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 돈은 그저 사사로울 겁니다. 희나는 동매가 애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희나는 애신에게 동매의 본심을 은근하게 알려주며 동매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이후 빚을 갚기 위해 동매를 찾아온 애신은 돈이 든 주머니를 바닥에 던지는데요. 그러자 동매는 희나처럼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입만을 꺼내며 돈은 달에 동전 한 입씩만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애신은 지금 나를 평생 보겠다는 건가? 라고 묻고요. 동매는 네, 애기씨께서 저를 계속 살려두신다면요. 라고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이에 애신은 자네 그 돈을 다 못 받지 싶어 라고 말하고 동매는 애신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고 그리 말씀하시니 아프지만 제가 알아서 잘 아물어 보겠다고 답합니다. 애신은 매달 돈 갚는 날 동매를 만나 동전을 건네주면서 할아버지 고사홍 대감을 보호하려 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애신은 오랜만에 장포수의 움막에 갔다가 유진을 만나는데요. 오얏꽃이 예쁘냐 내가 예쁘냐 질문했는데 유진이 오얏꽃이라고 대답하자 사발을 모두 명중시키고 삐져서 가버립니다. 이후 유진은 말을 타고 가다가 고사홍이 궁 앞에서 선비들을 모아 제1은행권의 반대 농성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이때 마침 모리타카시가 이끄는 일본군이 애신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일본군들은 애신이 다니던 목화 학당의 교장 스텔라가 밀정 혐의를 쓰고 체포됐기에 학당 학생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애신의 집을 뒤지려고 하죠. 애신이 역관을 통해 부당함을 항의하고 조사받을 일이 있다면 따로 받겠다고 하지만 모리타카시는 애신의 말을 무시하고는 집을 뒤지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유진도 병사들을 이끌고 애신의 집에 있는 일본군과 대치하는데요. 유진은 애신의 집에서 뉴욕에 있을 때 아파트 이웃이었던 타카시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타카시가 그동안 영어를 못했던 이유가 영어 대신 조선어를 배웠기 때문이었고 이는 일본의 식민지가 될 조선에 오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유진은 타카시에게 회포는 나중에 풀자고 얘기하고요. 목화 학당의 교장이 일본에 대한 선동 혐의로 체포됐다며 학생인 애신한테 조사를 요구하는 타카시를 막아서고 애신을 조선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미 공사관에 데려와 보호하는데요. 혹 상소 중이신 귀하의 조부를 회유하는데 귀하를 인질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했소. 그런 내막이면 스텔라 그이가 나 때문에 고초를 겪겠구려. 스텔라는 미국인이요.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오.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말이 참 부럽네요. 방이 뒤져졌소. 선장본이 걱정이요. 선장본이 무엇이요? 하고 태국 사람이 모르는 것도 다 있네. 애신의 유모 하만댁은 뒤돌아서 자신의 치마춤을 뒤지더니 자신이 급히 챙겨온 애신의 선장본을 꺼내듭니다. 야! 선장본이라 해. 어떻게 이걸 들고 나올 생각을 한 게야. 고맙네. 참으로. 아유, 저 양반 이름이 빼곡 안 합니까? 내 이름이 말이요? 이걸 읽을 줄 안단 말이야? 아, 와 몰라 얘. 애기씨가 그거 쓰실 때마다 유진초이, 유진초이. 내 이름이요. 그럼 쉬시오.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 예, 유진초이. 항상 기품 있는 모습을 지켜온 애신과 유진이 풋풋한 사랑을 드러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면이죠. 타카시는 조선의 정신적 지주 고사홍의 손녀답게 당당하게 대응하고 뉴욕 유학파인 자기보다 더 발음이 좋은 영어를 구사하며 고지식한 면을 가진 애신한테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리고 수색 당시 상병이 애신의 방에서 훔친 유진의 오르골을 통해 유진과 애신의 관계를 어렴풋하게 알게 되어 유진이 교관으로서 학도들을 훈련시키는 무관학교 연병장에 타카시가 찾아오고요. 시간 괜찮아? 카피 한잔 할까? 거절하지 말고. 무관학교 교관은 하루 만에? 열정들이 대단해. 난 그 열정들을 다듬어주는 중이고. 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가르쳐. 그 적이
생각보다 등신 같을 수도 있거든. 기대되네. 이제 시시한 존쟁은 그만하고 싶거든. 올라가 볼게. 잠을 많이 못 잤어. 그래 그럼? 하보와 스윗 도리모. 너시다. 너도 아는 물건이야? 그게 뭔데? 일본에선 이거를 오르고르라고 불러. 그때 그 귀족 그 요인의 집에 갔을 때 말이야. 우리 상병 하나가 이거를 훔쳤다지 뭐야. 근데 말이야 유징. 이거 원래 네 거잖아. 이렇게 타카시가 애신과의 관계를 짐작하는 듯 하자 유진은 굳어버립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유진과 악연으로 얽혔던 김희성은 일본으로 유학을 간 지 10년이 지난 후 어머니가 붙인 귀국 요망 전보를 받고 어두운 표정으로 애인인 일본 여자와 함께 정혼자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희성은 조선으로 가서 무엇을 할 거냐는 애인의 물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하죠. 희성은 마침내 귀국해 글로리 호텔에 투숙해 303호에서 지내게 됩니다. 쿠도 히나와 인사를 나누고 옆방인 304호에 묵는 유진 초이와도 먼저 다가가 능글맞게 인사하지만 씹혀버리죠. 희성은 할아버지가 선물한 시계를 전당포에 팔아버린 후 꽃을 들고 정혼자 애신을 보러 그녀의 집에 찾아갑니다. 희성은 애신을 담 너머 몰래 쳐다보고 첫눈에 반해버리며 너무 늦게 그녀를 찾아온 것을 후회하죠. 희성은 애신을 찾아가 꽃을 내밀며 인사하는데요. 난데없이 10년 만에 찾아온 정혼자를 본 애신은 싸늘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게다가 희고 말랑한 약골의 사내라는 굴욕적인 말까지 듣죠. 희성은 글로리 호텔에서 도박이나 하며 하루하루 지내던 와중 길에서 어머니 호선을 마주칩니다. 호선은 유진의 들이닥침 때문에 혹시나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말고 호텔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도 희성은 애신한테 꽃가마와 편지를 보내며 열심히 구애하는데요. 하지만 10년 넘게 얼굴도 못 보고 연락 한 통 없었던 희성한테 떨어질 정도 없는 애신은 파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희성은 애신한테 당분간 결혼을 미루고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희성은 호텔 로비에서 유진한테 아는 척을 하고 그 옆에 있던 고동매한테도 능청스럽게 악수를 청하다가 또 무시당하는데요. 희나가 희성을 애신의 정혼자라고 소개하자 유진과 동매로부터 진짜 살기 어린 질투를 받죠. 이후 조식 시간, 희성의 본가에서 일하던 일꾼이 희성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는데요. 희성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일꾼의 얼굴을 기억하던 유진은 희성이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원수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친의 이름이 김한평인지 묻고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는 유진을 보고 희성은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유진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후 희성은 유진과 동매가 모두 애신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요. 자신의 부모가 30년 전 강화도 본가에서 일했던 노비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것이 유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희성, 동매, 유진은 어쩌다 보니 셋이서 술집에서 자주 합석을 하게 되고요. 이 세 남자를 바라본 희나는 이들을 바보, 등신, 쪼다, 일명 바등쪼라 칭하기도 합니다. 얼마 후 희성은 술에 취한 채 상처 좀 치료해달라면서 유진의 방에 들어갔다가 자기 어머니의 놀이개를 발견하고 자기 부모의 기일을 잊어버렸다며 희성의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을 듣고 혼란에 빠집니다. 희성은 과거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노비를 불러내 자기 할아버지가 유진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당포 안에 자기 자리를 마련해서 신문사를 개업하죠. 이후 희성은 낮에 꽃가마를 보내 애신을 불러내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로 당구내기를 제안하고 이겼다면서 소원으로 이제 그만 분분히 헤어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혼당한 여자, 즉 흠이 있는 여자로 낙인 찍히게 된 애신에게 온갖 험담과 수군거림에 잘 버텨달라고 당부합니다. 이후 애신은 희성이 신문사를 차렸다 들었다면서 글의 힘을 믿지 않지만 희성을 믿는다고 하자 희성은 그래도 힘이 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 애국과 매국 모두를 기록할 것이다.
그대는 총포로 하시오. 나는 기록하겠소. 라며 각자 다른 방법으로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서로 응원합니다. 전차 안에서 이성은 애신에게 나를 그냥 정혼자로 두고 위험하고 두렵다면 나에게 와서 숨어라.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신은 드디어 이완익을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 하나 죽인다고 조선이 살아날 것 같냐는 이완익의 말에 적어도 망하는 걸 하루는 늦출 수 있을 것이라 대답하고 쏴 죽이죠. 늦었지만 결국 죽이러 왔다고 말하는 애신의 모습과 과거 이완익의 손에 죽을 때 비슷한 말을 남겼던 어머니 희진의 모습과 겹쳐지는 장면이죠. 이후 희성은 이완익의 죽음에 대해 호회를 쓰는데요. 이완익을 죽인 범인이 바로 애신임을 알고 그녀를 기다리며 착잡해합니다. 이후 애신은 모리타카시를 피해서 호텔 303호로 들어오고 샤워 직후에 희성과 만나 서로 당황합니다. 지나가던 길이오. 들르라 해서 일군들에게 쫓기고 있소. 와서 숨었구려. 희성이 이전에 말한 대로 애신이 와서 숨어주어서 희성은 슬프면서도 기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짓죠. 희성은 애신에게 유카타를 입혀 일본인 애인으로 위장시키고 자신의 객실을 감시하던 일본군에게 윽박지르며 쫓아낸 후 애신을 위해 직접 주문한 양복을 건네줍니다. 잠시 후 객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복을 입은 애신을 눈치챈 희나와 애신이 함께 호텔을 떠날 수 있도록 이성은 일본군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울린 총성 덕에 무사히 호텔을 빠져나가는 애신을 보고 안심하죠. 이후 애신은 유진의 앞에 6개월 만에 나타나는데요. 이때 유진은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중이었고 애신이 함께 가겠다고 말하자 유진은 애신의 최종 목적지를 묻는데요. 애신은 자신을 일본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애신은 제빵소에서 유진을 다시 만나 청혼 아닌 청혼을 받는데요. 조선인의 신분으로는 일본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미군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안전하게 입국할 최선의 방법이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애신은 유진으로부터 반지와 함께 애신초이라는 이름이 적힌 위조된 미국 여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자신한테 그랬던 것처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일본에 도착한 후 유진이 붙잡는데 애신은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끝내 유진과 헤어지고요. 일본 건달에게 시비가 걸려 위험한 순간 오촌 외당숙 송영이 나타나 구해주면서 애신은 송영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요. 고종의 최측근인 전직 무관 출신의 국내부 대신 이정무는 원하는 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겠으니 변절할 것을 제안하는 무신회 수장 앞에서 말을 섞지 않을 것이라며 혀를 깨물려 하다가 낭인들의 제지를 받는데요. 그러다 무신회에서 열린 연회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게이샤로 위장 잠입한 조선인 의병 소아가 셋에 상을 엎으십시오. 있지 니 너 상? 이정무는 셋에 상을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정무는 소아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무신회 낭인들과 멋지게 싸워내고 곳곳에 숨어있던 의병들은 모두 힘을 합쳐 일본인에게 희롱당하는 이정문을 구해내죠. 애신 역시 송영이 지휘하는 이정문 탈출 작전에 투입되어 저격수로서 큰 활약을 합니다. 작전이 끝난 후 송영은 상해로 무사히 탈출하고 애신은 유진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2시간 전에 사진관 앞에서 극적으로 유진과 재회합니다. 두 사람은 애신의 부모가 촬영한 사진관에서 다정하게 부부사진을 찍습니다. 뉴욕행 배가 출발할 시간이 되어 애신은 유진과 작별하는데 일본 낭인들이 나타나는 걸 유진이 목격해 쫓아오고 두 사람은 함께 도망쳐서 주일 미국 공사관 앞으로 달려갑니다. 유진과 애신이 주일 미 공사관 앞에 도착했을 당시 유진은 미군들이 빨리 나타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창문에 총을 쏘는데요. 미군들이 나오자 애신과 손을 들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애신을 자신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미 공사관 경비병들과 일본 낭인들이 서로 대치하는 도중 유진의 상사 카일이 나타나 유진의 신원을 확인해주고요. 유진과 애신은 목숨을 건지지만 공사관에 총을 쏘고 낭인들과 분란을 일으킨 죄로 공사관 감옥에 수감됩니다. 감옥에서 신혼부부는 처음으로 하루를 같이 보내고요.
날이 밝자 유진은 카일의 도움을 받아 낭인들의 시선을 교란시켜 애신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줍니다. 애신은 유진의 도움으로 낭인들을 따돌리고 탈출하지만 곧 은신처가 들켜 위험에 처합니다. 등장인물 호타루는 주로 동매와 같이 등장해 타로점으로 동매에게 운세를 뽑아줍니다. 그녀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말을 하지 못하고 종이나 손바닥에 글을 써서 소통을 하죠. 동매하고는 여관의 같은 방에서 동거하는데요. 동매가 애신 못지않게 아껴주는 사람이죠. 호타루는 원래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무당집에 잡혀 있었는데 그녀를 동매가 구해주고 호타루가 조선까지 따라온 것이었어요. 이후 구동매 몰래 그의 이름으로 애신을 밀고 하는 서신을 일본에 보냈죠. 희나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매는 흉기까지 들이밀며 호타루를 살벌하게 추궁했고요. 동매가 애신 때문에 자꾸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한 호타루가 애신을 제거하기 위해 의병인 애신이 일본에 갔다는 것을 동매의 이름으로 무신회 수장에게 전보를 보낸 것이었죠. 호타루는 애신이 일본에서 살아 돌아오면 그녀를 내 손으로 죽이고 자신은 구동매에게 죽겠다고 합니다. 호타루는 마지막까지 동매를 말리는데 동매는 붙잡히지 않고 너를 더는 못 거두겠어 라고 일갈하며 호타루를 쫓아내고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호타루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동매는 결국 일본에 도착해 희성이 유학 시절 동거하던 여인에게 연락해둔 덕에 그녀의 안내로 애신과 접선하는 데 성공하고 팔과 등에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낭인들한테 포위돼 있던 그녀를 구한 뒤 빚까지 받게 됩니다. 조만간 황제의 명을 받으니까 애기씨를 모시러 올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 보빙사에 합류하셔서 조선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네도 함께 가는 건가? 궁녀로 말씀이십니까? 이때 애신은 동매의 팔에 가득한 피와 상처를 확인하고요. 잠시만 있게. 됐습니다. 있으라니까. 동매는 애기씨가 마음 쓰실까 애써 뿌리치다가도 있으라니까 한마디와 자신의 손을 이끄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순한 양처럼 애기씨 말을 잘 듣게 됩니다. 늘 본심과 달리 거칠게만 표현하던 동매의 진심이 애신 애기씨에게 가장 잘 전해진 순간이었죠. 애신은 동매의 다친 상처를 싸매주고요. 석 달 뒤에 돈을 갚으러 갈 것이니 자네도 직접 받게. 이리 매번 저를 살리시니. 애신은 이후 희나와 희성의 도움으로 희성의 동경 유학 시절 살던 집에 숨어 지내고요. 동매는 애신의 은신처 문 앞에 앉아 밤새도록 그녀를 지킵니다. 애신은 고종의 도움으로 보빙사 일행의 궁녀로 위장해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가고 동매는 애신이 무사히 합류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발걸음을 돌립니다. 귀국한 애신은 고종으로부터 총을 받고 반드시 살아남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유진은 이후 미국으로 압송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데요. 징역 3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1907년 쿠도히나 이양화는 거사에 사용할 폭탄을 구하고요. 희성을 비롯해 수미와 호텔 직원들과 작별을 하고 수미에게는 고종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전해줍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고한 조선인들이 범인으로 몰릴 수 있으니 일본인 쿠도히나의 짓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양화는 3층으로 올라가 애신을 만나고요. 방법은 다르지만 뜻이 같았던 애신과 함께 거사를 치룹니다. 유진은 다시 조선에 돌아와 일본의 군대 해산령에 반발해 싸우다 죽은 시위대의 시신들 가운데서 동매와 수년 만에 조우합니다. 두 사람은 그때 호텔 쪽에서 울린 총성을 듣고 함께 호텔을 향해 달려갑니다. 두 남자는 애신과 희나가 글로리 호텔을 탈출하다가 글로리 호텔이 폭파되어 불길 속으로 두 사람이 사라지는 광경을 코앞에서 목격합니다. 희나는 폭발에 휘말려 치명상을 입게 되고 동매의 곁에서 간신히 의식을 되찾지만 죽음을 예감하고 자기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강릉으로 가자고 합니다. 양화는 결국 동매에게 엎여 바닷가를 거닐다가 잠들 듯이 숨을 거둡니다. 양화는 이미 오래전 유진 초이를 마음에서 떠나보냈고
동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저 세상에서 기다리지 않을 테니 천천히 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애신은 죽은 희나의 목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결심하고요. 이후 유진은 약방에서 총을 손질하던 애신 앞에 나타나 그녀의 울음 가득한 포옹을 받습니다. 애신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 왜 왔느냐고 묻자 달리 안 돌아올 방법이 없었다고 대답하죠. 당신은 당신의 조선을 구하시오. 난 당신을 구할 거니까. 이건 내 역사고 난 그리 선택했소 라며 오로지 애신을 위해 이 길을 달려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애신은 한성에 잠입했다가 하만댁과 행랑아범을 비롯한 가막군들이 일본군의 사격을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애신은 너무나 놀라서 아직 숨이 붙은 채로 시민들의 부축을 받는 하만댁에게 달려갔고요. 하만댁이 자신의 품에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자 꽉 껴안으며 오열합니다. 곧 일본군은 행랑아범과 하만댁, 가막군들을 의병으로 조작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 체포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하만댁의 말을 통해 의병 애신의 정체를 알게 된 한성 시민들이 나와서 다 같이 팔짱을 끼고 방패막 바리케이드가 되어 일본군을 막아섭니다. 유진도 조선인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일본군에 맞서 애신과 죽은 하만댁의 시신을 숨겨주는 장면을 목격하고요. 과거 애신과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저 여인 하나 구한다고 조선이 구해지는 게 아니오. 구해야 하오. 어느 날엔가 저 여인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유진은 이 모습을 보고 조선인들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며 항전했다는 신미양요 당시 미군의 보고서 내용을 떠올리며 조선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원래대로라면 아무리 대규모 인간띠를 했어도 일본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시민들이 죽었겠지만 무리 속에 미국인 선교사 스텔라가 있어서 일본군은 그냥 물러납니다. 마지막 회에서 희성은 대한제국의 주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매국노인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그들을 박제해버립니다. 할아버지와 달리 천한 일을 하냐면서 걱정을 가장한 비웃음이 깃든 질문들을 받으며 대한제국의 후손들에게 기록을 알린다면서 웃다가 이내 굳은 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하죠. 희성은 유진과 동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술을 사겠다고 하고 건배를 제안하고 같이 잔을 부딪힙니다. 여태 자신을 쌩까던 동매와 유진이 건배를 같이 해준 것에 격하게 감동을 받죠. 이후 희성은 두 남자와 함께 자신의 신문에 호회가 날리는 한성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희성은 일본을 비판하는 호회를 뿌리는 이름 없는 신문사의 대표임을 알아낸 조선 경무청에 의해 붙잡히고 옥중에 수감됩니다. 이렇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만나보셨는데요. 그 전까진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들이 순정만화스러운 유치한 설정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이 드라마는 방영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함께 국내 넷플릭스 탑10에 꾸준히 들 정도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소재가 소재인지라 유치한 점도 전혀 없고 100여 년 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수많은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사계절을 담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김태리 배우가 입은 다채롭고 아름다운 한복 빛깔 등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화려한 색상의 대비가 돋보이면서 마치 돈 깨나 들인 영화를 보는 듯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미가 참 매력적이었어요. 오게티나 오류가 전혀 없을 순 없지만 비교적 역사 고증도 훌륭히 잘했고 당시의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역사 고증 면에서도 우수한 드라마였습니다. 연기 구멍 없이 주조연 단역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고 서양인 배우들도 서프라이즈처럼 어색한 연기를 하지 않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녹아들었어요. 몰입감 넘치는 흥미롭고 재미난 드라마에 우리의 아픈 근대 역사를 충실하게 담아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께 필수 시청 추천드리고요. 한국의 뼈아픈 근대사와
당시에 참혹했던 일제의 만행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외국의 K-드라마 팬분들도 전 세계에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이야기 들려드리고 장소 보여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